안녕하세요. 수다몽 더 히스토리입니다. 그동안 수다몽에서는 한국사에 등장하는 인물보다는 세계사적 인물들을 더 많이 다뤘었는데요. 이 한국사에 대한 요청도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간간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조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리는 천재 꽃선비 정약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다몽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 주세요. 사실 실학자 정약용으로 이야기를 풀면 우리가 국사 시간에 들은 적이 있는 것만 같은 중농학파의 여전론, 정전론 등의 이 토지제도 개혁 이야기, 이런 골치 아픈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요. 그의 생애를 따라가 보면서 조금은 가볍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실학사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약용 평전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약용은 1762년 영조 38년 아버지 정재원, 어머니 윤씨 사이에서 경기 광주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재원의 집안은 8대 옥당의 명문가입니다. 이 옥당은 홍문관을 부르는 어떤 별칭인데 구슬처럼 귀한 자리라는 뜻으로 이 홍문관이 왕의 자문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뛰어난 학식과 인품이 있는 사람들만이 오를 수 있는 자리였죠. 정재원은 진주 목사 등 지방 수령을 지냈었는데 남인이었던지라 이 당쟁에서 밀려 더 이상 벼슬을 할 수 없게 되자 낙향을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윤씨의 집안도 대단했으니 어머니 윤씨가 그 유명한 공제 윤두서의 손녀입니다. 정약용의 아명이 귀농인 것은 아버지 정재원이 낙향을 한 이유에서이겠지요. 정약용은 사남 이녀 중 사남으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 어머니의 좋은 유전자들만 모아서 물려받고 태어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선비정신, 어머니의 이 예술가적 기질, 거기다가 빼어난 외모까지 모두 물려받게 되죠. 또 부모님과 형들은 집안의 막내 아들인 정약용을 모두 귀여워했다고 합니다. 1770년 정약용이 9살이던 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준 것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복형, 그러니까 큰형수였습니다. 큰형수는 막내 시동생을 엄마처럼 잘 돌봐줬는데 정약용의 일을 잡아주려고 하며 정약용이 막 싫다고 도망을 가서 세숫대야랑 빗을 들고 쫓아다녔다고 하네요. 정약용이 또 12살 때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새어머니 김씨가 들어왔는데 새어머니 당시 나이가 20살이었으니까 정약용과는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죠. 하지만 굉장히 어진 성품의 김씨 부인은 정약용 형제들과 잘 지냈고 특히 막내 정약용을 각별히 아꼈다고 합니다.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은 아버지 정재원에게서 기초적인 학문을 배웠는데 정약용 위 형인 정약종은 15살에 과거에 급제할 만큼 학문이 높았다고 하고 정약용도 4살 때 천자문을 이미 익혔고 7살 때 한시를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7살 때 원근법에 대한 시를 쓴 것이 있는데 한번 읊어보면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렸네. 멀고 가까움의 지세가 다른 탓이지 입니다. 7살이 지은 시치고는 굉장히 제법이죠. 그리고 10살이 되었을 때 자작시를 모아서 삼미자집이라는 이 문집을 편집합니다. 삼미자집이라는 이름을 풀어보면 눈썹이 3개인 사람의 문집이라는 뜻입니다. 정약용은 2살 때 천연두를 알아서 죽음의 문턱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오른쪽 이 눈썹 위에 흉터가 남아서 마치 눈썹이 3개가 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어릴 때 자신의 호를 삼미자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사실 정약용은 잘생긴 얼굴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잘생긴 얼굴에 눈썹에 흉이 생기면 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약용은 그것을 자신의 개성으로 승화시켰던 것이죠. 정약용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몸이 좀 많이 허약했기 때문에 밖에서 뛰어노는 것보다는 집에 앉아서 책 읽는 것을 더 좋아했고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는 좀 더 빠르게 학문을 익힐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외할아버지 윤두수의 집에는 수천 권의 책이 있었는데요. 정약용은 나귀의 책을 잔뜩 싣고 와서 책을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피부가 하얗고 잘생긴 소년인데다가 학문도 뛰어나고 티맑고 정직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이 집안 어른들은 정약용에게 옥골선비라는 별칭을 붙여줬다고 하네요. 1776년 정조가 즉위한 후 남인들이 다시 등용되면서 남인이었던 아버지 정재원도
호조자랑에 임명되어서 가족들은 모두 한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정약용은 한양으로 올라온 후 15살의 나이로 홍화보의 외동딸 홍혜환과 결혼을 하는데요. 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젊은 시절부터 함께 고생한 아내에 대한 정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잘 자란 청년 정약용은 22살에 성균관에 입학을 하면서부터 정조의 마음을 훔치게 됩니다. 정조와 정약용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정조 7년 중간감시에서 정약용이 합격을 해 생원이 되었을 때입니다. 야, 네가 쓴 글은 굉장히 독창적이고 논리가 뛰어나구나. 정조가 정약용을 칭찬하면서 너는 몇 년생이냐? 라고 물었는데 정약용이 이모년생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자, 이모년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사망한 애여서 정조는 이 정약용에게 더 관심이 갑니다. 정조가 고개를 들라 라고 얘기를 하자 정약용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딱 들었는데 그의 얼굴을 딱 보고 너는 남자답지 않게 단하고 희고 깨끗하고 아름답구나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정약용이 등장하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배우 송중기, 정약용 역할을 한 적이 있는데 나름 고증을 거친 캐스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배우 정혜인이 정약용의 직계 6대손이라고 하던데 정약용은 뭐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여튼 성균관에서는 매월 치는 시험과 열흘에 한 번 치는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약용은 좋은 성적을 받았고 정조는 이 상으로 많은 종이와 붓 등을 하사합니다. 그러다가 뭐 벼슬을 하지도 않았는데 정조에게 불려가서 학문을 함께 논하며 정조의 총애를 받게 되죠. 정약용은 28살에 대가에 급제를 해서 관직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관직에 진출함과 동시에 규장각에 소속이 돼서 정조에게 재교육을 받는 초계 문신으로 발탁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 10여 년간 정조의 신임을 받으면서 사간원 정원, 홍문관 수찬, 또 암행어사, 사간원 사간, 좌보승지, 그리고 형조참의 등 두루두루 여러 관직을 거치게 됩니다. 정약용은 그러고 보면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이 3사를 다 거치게 된 건데요. 오늘날의 검찰 감사원에 해당되는 사헌부, 또 언론 담당 사간원, 그리고 궁중의 경정과 서책을 관장하고 공문서 관리와 국왕의 자문을 하는 기관이었던 홍문관까지 거치면서 정조에게조차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고 꼬장꼬장하게 일을 잘 하니까 당연히 정조의 신뢰를 더 얻게 됩니다. 정약용은 또 천문, 지리, 건축, 수리, 측량 등 과학서적에 관심이 많아서 이를 닥치는 대로 읽고 지식을 쌓았기에 정조식이 다양한 방면으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정조의 행차 때 배다리를 만든 적도 있고 또 수원화성을 설계하고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거중기를 만들기도 했죠. 수원화성을 축조하는 일은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 최신식 기술이 응집된 정약용의 거중기가 큰 역할을 해서 부역을 동원하지 않고 이 왕의 노동자인 모금만으로 3년 만에 수원화성을 완공하게 됩니다. 자, 이러니 정약용은 정조의 총애를 더 많이 받게 된 것이죠. 정조가 정약용을 정말 많이 아꼈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정약용을 궁후원에 불러서 밤새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많고요. 또 왕비에게 정약용이라는 애가 있는데 말이야. 정약용이 이렇게 저렇게 뭐 이런 말을 하더라 하며 자주 정약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정약용을 애정했다고 합니다. 정조는 지독한 애연가였고 또 술을 잘 마시기로 소문난 왕이지요. 정약용은 사실 술이 많이 약한 사람이었는데 이 유생 시절부터 정약용이 뭔가를 잘하기만 하면 상이라며 정조가 술을 자꾸 내리는 겁니다. 전하, 저는 술을 잘 못합니다. 헤아려 주십시오 하며 정약용이 계속 애원을 하는데도 정조는 기어이 술을 마시게 하는 거죠. 이 술이 약한 정약용이 무슨 실수라도 할까봐 정신 바짝 차리면서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하니까 정조 눈에 그게 또 그렇게 귀엽고 재밌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정조가 자신이 상으로 준 이 커다란 필통에다가 술을 가득 따라서 마시게 해서 정약용이 그걸 마시고 뭐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고요. 또 정조가 권한 술을 마시고 집에 가다가 담벼락에 얼굴을 긁힌 적이 있었는데 정조가 또 그걸 두고두고 또 놀렸다고 합니다.
정약용이 그 유배를 간 후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전하께서 소주를 가득 따라 하사하셔서 난 오늘 죽었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라는 내용이 적어서 보냈는데, 정조가 내린 술만큼은 정약용을 곤욕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조선 하면 당파 싸움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영조, 정조 모두 탕평책으로 당파 간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당파 싸움이 쉽게 그치지 않았죠. 특히나 당시는 노론이 득세를 하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정약용은 힘없는 남인 계열, 그래서 음해의 태클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듣보잡 남인이 정조의 편애를 믿고 기세 등등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닌다며 시기를 했던 것이죠. 정조의 총애와 또 정약용 본인의 깐깐한 성품, 또 빈틈없는 일처리 때문에 이 마찰이 많이 생겼고, 그를 견제하는 세력들도 많이 늘어났던 겁니다. 정조는 이런 정약용을 항상 보호해 주었죠. 자, 이렇게 여러 요직을 거친 정약용이 자신의 이 올곧은 기질을 120%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1794년 정조 18년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무척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또 하필이면 수령들의 착취가 극에 달하고 있었죠. 정약용은 정조의 명을 받아 경기 지역 암행 감찰을 하는 암행어사가 됩니다. 정조는 정약용에게 암행을 하면서 꼭 살펴봐달라고 몇 가지 지침을 내립니다. 흉년이라서 적용한 이 세금 감면부를 빼돌리지는 않는지, 화전에 함부로 세를 매기지는 않는지, 또 수령들이 고아를 잘 돌보고 고아를 위한 곡식을 빼돌리지는 않는지, 또 황국제도를 정직하게 시행하는지 꼭 살펴보고 오너라 하고 당부를 했던 거죠. 자, 명을 받고 암행을 떠난 정약용. 정약용은 암행을 하면서 백성들의 이 참상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때 정약용이 쓴 적성촌에서라는 시가 있는데요. 시가 좀 길어서 한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아이 5살에 기병으로 등록되고 3살 난 작은 놈은 군적에 올라있어 두 아들 세공으로 500푼을 물고 나니 빨리 죽길 바라는데 옷이 다 무엇이랴. 그러니까 아이까지 군적에 다 올려서 세금을 물게 했다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실상을 목격했으니 정약용은 암행에 최선을 다합니다. 정약용이 올린 보고서를 또 짧게 살펴보면, 연천 전 현감 김양직이 5년 벼슬살이를 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황국 3,500석을 마음대로 도적질을 해서 백성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식령 전 군수 강명실은 늙음하게 탐욕이 끝이 없고 야비하고 인색함이 너무 극심한 자로 관아에 근무하는 이들의 식비와 복록을 가로채고, 또 화전에 지나치게 세를 물리고, 또 뇌물을 바치는 문을 항상 열어두었다고 합니다. 정약용은 백성의 흉년에 대한 피해 상황, 또 수령들의 비리 현황, 환공 문제 등 이 정조가 내린 지침에 맞게 보고서를 올리고 힘든 백성들의 민생을 해결해 달라는 상소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암행 감찰을 하면서 굶주리는 백성이라는 또 시를 쓰는데요. 이 시의 한 부분도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월원님이 어진 정치를 하고 사제로 백성 구유를 한다기에 관아문으로 줄지어가 끓인 죽 우러르며 앞서서 나가서네. 개돼지도 버리고 돌아보지 않을 것을 사람이 엿처럼 달게 먹는구나. 어진 정치는 기대하지 않았고 사제 털기도 기대치 않았네. 봄바람이 단비를 데려와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고 천지에 생기가 가득하니 이때야말로 백성 구휼해야지. 엄중한 조정에 훌륭한 분들아, 나라의 안위는 경제에 달렸다오. 고통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그대들 아니면 누가 건지리. 자, 이렇게 정약용이 암행을 하고 다니는 동안 경기도 관찰사 서영보를 만나는데요. 서영보는 정약용과 정말 평생의 원수가 됩니다. 서영보는 경기도 관찰사였습니다. 네, 서영보 친척이 사기를 쳐서 향교 털을 빼앗아서 이 서영보에게 바쳤고요. 또 서영보는 이 임금님이 다니는 길을 닦는다는 거짓말로 세금을 걷어들이기도 했죠. 정약용은 이 사기를 친 서영보 친척에게 벌을 주고 서영보도 고발을 했는데요. 서영보는 막강
노론 벽파 실세였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해갔고 또 나중에는 영의정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당연히 소용보는 정약용에게 앙심을 품었고 어디 두고 보자 하며 벼르게 되죠. 정약용 하면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 천주쟁이라는 이 노론파의 비방이 있는데요. 정약용은 22살에 위에 형이 정약현의 처남 이벽에게 서학에 대한 얘기를 듣고 천주실이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종교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서양 학문으로 접근을 했던 건데요. 이후 세례를 받으면서 새로운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약용의 매부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아 요한이라는 세례명을 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유교 사회였던 조선에서 천주교는 굉장히 위험한 서학이었는데요. 이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학문이자 종교로 취급되었습니다. 1791년 전라도 진산군의 천주교도 윤지충이 그의 외종형 권상현과 함께 부모님의 신주를 태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자, 이것은 유교 사회의 근간을 뒤흔든 엄청난 사건으로 이것을 계기로 신해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정약용이 똑같이 서학을 믿는 자니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상소가 빗발치게 됩니다. 정약용은 자신 때문에 무척 난감해야 할 정조를 위해서 자신이 사임을 하겠다고 하지만 정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죠. 정약용은 신하가 군주에게 자주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공과 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라는 편지를 남기고 궁궐을 나가버립니다. 정조는 내가 사직하지 말랬는데도 함부로 사직을 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이러면서 정약용을 충남의 작은 고을 해미로 기양 보냅니다. 하지만 사실은 노론과 또 천주교를 반대하는 공서파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한 행동이었고요. 정약용은 자신의 친척들이 많이 있는 해미에서 특별 휴가라도 받은 듯이 잘 지내다가 정조의 명을 받고 10일 만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정조의 명을 받고 한양으로 복귀를 하던 중 정약용은 왕실 온천이었던 온양행궁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다 무너지고 볼품 없어진 마구마구 휜 회나무를 발견합니다. 자, 그런데 이 회나무에 대한 사연을 들어보니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살아생전 심었던 나무인데 관리를 받지 못해서 이렇게 엉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약용은 정조의 이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애틋한 마음으로 직접 잡초를 다 뽑고 이 관리인에게 이 나무를 잘 관리해 달라는 당부를 하죠. 그리고 그곳 관리인들에게 사도세자가 살아생전 이 온양행궁을 방문했을 때 그가 한 행동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사도세자와 함께 내려온 신하의 말이 수박밭을 밟아서 수박이 다 망가뜨려진 적이 있었는데 사도세자가 수박 대신 곡식으로 보상을 하고 그 수박은 신하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서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나무가 심겨져 있는 자리는 원래 사도세자가 활쏘기 연습을 했던 장소인데 어느 날은 활쏘기를 해서 모두 명중을 시켰던 그런 기념으로 거기에 이 회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자, 정조는 정약용이 그리운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흔적을 찾아온 곳에 너무 감격을 하며 이 정약용을 더욱더 총애했다고 합니다. 이 신해박해 사건 이후 큰형 정약정과 이 정약용은 천주교를 멀리하게 됐는데 셋째형 정약종은 천주교를 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정약용은 천주교에 몸을 담았던 것이 두고두고 그의 발목을 잡았고 노론파들은 걸핏하면 정약용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상소를 올립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조가 다 막아내죠. 정약용은 자신을 시기하는 이들의 음해를 계속 받게 되니까 너무 힘들었지만 자신을 믿어주는 군주 정조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정조가 선물한 부채를 또 언제 어디서든 들고 다니면서 말이죠. 그런데 1799년 정약용과 그의 형 정약전을 탄핵해야 된다는 상소가 또 올라옵니다. 이 불순한 서학이 계속 퍼지는데 정약용이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이었던 거죠. 더 이상 버티다가는 정조에게 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한 정약용은 자신이 몸이 불편해 더 이상 관직에 있을 수 없다며 사직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번에도 정조는 정약용을 계속 붙잡는데요. 정약용은 이번에야말로 자신이 물러나야 할 때라며 집으로 돌아가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한 달 만에 정조는 정약용의 사직을 허락하게 되죠. 정약용은 한양과 고향을 오가며 한가롭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게 해를 넘기고 1800년 6월 12일 정조가 정약용이 무척 그리웠는지 관리에게 편지를 지어 보냅니다. 오래도록 서로 보지 못했다. 너를 불러 책을 편찬하고 싶어 주자소의 벽을 새로 발랐다. 아직 덜 말라 정결하지 못하니 금음께쯤 궁에 들어와 경연에 나오거라. 그리고 함께 딸려보낸 책이 10권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5권은 집에 두고 5권에는 책 제목을 써서 다시 돌려달라는 겁니다. 이 정약용의 글씨체까지 좋아했던 정조가 이렇게 그의 글씨라도 먼저 만나보고 싶었던 것이죠. 정조의 이런 마음에 감격한 정약용은 급히 입거를 준비하는데요. 뜻밖의 정조가 승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정약용은 한달음에 궁궐 앞으로 달려갔는데요. 궁궐 앞에는 신하들이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그제서야 정조가 정말 승하했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1800년 6월 28일 정조가 4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니 정약용은 평생의 군주이자 스승이자 친구를 잃게 된 것입니다. 정약용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정조가 승하한 후 정약용에게는 문제가 생깁니다. 정조가 승하하고 11살의 어린 순조가 이 왕위에 오르는데요. 노론 벽파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결국 1801년 신유박해가 시작되고 정약용의 셋째 형 정약종의 집에서 천주교 관련 물건들이 나오면서 정약용과 정약전도 붙잡혀가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형 정약종, 이벽, 이승훈 등은 차명을 당하게 되고요. 정약용과 형 정약전은 살아남아 유배를 가게 됩니다. 정약전도 정말 매력있는 인물이라서 조만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과 정약전이 차명을 당하지 않았던 것은 이 셋째 형, 정약용의 셋째 형 정약종이 다른 사람에게 보낸 편지 때문입니다. 둘째 형과 막내가 천주교를 함께 배우려고 하지 않아서 무척 한스럽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약용이에게는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이 증거로 채택돼서 정약용은 서학을 멀리한 지 오래됐다는 그런 증언으로 받아들여지죠. 사실 정약용은 서학을 멀리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유배를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정약용의 악연 서영보가 이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서학을 믿는 역적지만인데 정약용만 아니라는 게 말이 되냐? 당연히 정약용도 역적이니 유배를 보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떠나게 되죠. 자, 이렇게 정약용은 18년의 긴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약용의 유배하면 사실 많은 책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유배지에서 500여 권의 책을 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민심서도 이 유배지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산이라는 이 호도 유배지에서 탄생을 한 것인데요. 유배 기간 동안 차를 좋아했던 정약용은 직접 차나무를 가꾸고 또 제다한 차를 맛보면서 학문에 더욱 몰두했는데요. 자신이 거처하고 있던 이 귤동의 뒷산인 다산을 자신의 호로 삼은 것입니다. 사실 정약용이 정말 뛰어난 인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혼자서 그 500여 권이나 되는 책을 썼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배지에는 정약용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했기 때문에 많은 책을 남길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유배가 풀리고 본가로 돌아가서도 제자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교류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약용 유배지에는 함께 책을 만드는 방이 있었는데요. 이 방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중한 행동, 과묵한 말씨, 엄숙한 용모, 맑은 생각, 이 4가지를 필히 지켜야만 했다고 하네요. 정약용의 대표저서 목민심서에서 목민은 백성을 성장시킨다라는 뜻이고 심서는 마음가짐이라는 뜻이니까 백성을 성장시키기 위해 이 관리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덕목,
마음가짐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공직자들을 위한 책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공직자가 읽어야 할 뭐 필독서 좀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썼던 책 몇 권을 또 소개를 해보면 경세유표라는 책이 있는데요. 행정기구의 개편, 토지제도, 부세제도 등 이 제도개혁 원리를 제시한 책이 있고요. 또 흠음신서라는 책은 법률과 범죄, 형법에 관한 책으로 법의 집행 중 억울하게 벌을 받는 백성을 살피기 위해 저술한 책입니다. 제가 역사 속 사건 파일을 진행할 때 종종 언급하는 책이 바로 이 흠음신서입니다. 살려야 할 사람을 죽이고 죽여야 할 사람을 살리고서도 태어나고 편안할 뿐만 아니라 비참하고 고통으로 울부짖는 백성의 소리를 듣고도 구제할 줄 모르니 이것이 바로 깊은 재앙이 아닌가. 이 흠음심서의 서문 일부인데요. 흠음심서는 이런 억울한 백성을 없애고자 하는 이 정조의 뜻도 담겨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정조 23년 4월 정조는 정약용을 형조참의로 임명을 하고 이미 확정 판결된 것을 포함해 전국의 이 형사사건을 모두 재조사하게 했는데 그 사건을 조사하면서 정약용은 누명을 쓰고 10년간 옥살이를 하고 있었던 하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등의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약용이 곡산부사를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각종 형사사건을 해결하면서 사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억울한 판결을 받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이런 참고서적과 같은 흠음신서를 만들게 됐던 거죠. 이 정약용을 탐정으로 묘사한 드라마나 영화, 소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은 이 정약용의 이런 경력과 저서 흠음신서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탐정은 시대불문, 매력 있는 직업인 것 같네요. 재판의 기본은 성의를 다하는 것이고 성의는 도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흠음신서에 적힌 글귀인데요. 이 현재의 법관들도 이 글귀를 꼭 새겼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사실 유배지에서 쓴 책은 아닌데 유배지에 오기 전에 정약용이 의학서적을 편찬한 적이 있습니다. 의술을 배운 사람이 아닌데 의학서적을 또 쓰다니 굉장히 이채로운 일이죠. 마과해통이라는 책인데요. 홍역과 천연두에 대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약용 자신도 어린 시절 천연두를 알았고 또 자신은 6남 3녀의 자식을 뒀었는데 그 중에 5명을 천연두로 잃게 됩니다. 1789년 넷째 아들 구장이 길을 나서는 정약용에게 자신도 데려가달라고 막 졸랐는데 정약용이 내 얼른 다녀와서 놀아주마 라고 거짓말을 하고 오랫도록 좀 집을 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들 구장이 천연두로 사망을 또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을 잃은 슬픔을 겪은 정약용이 중국과 조선의 의서 63종을 참고해서 홍역과 천연두 처방에 대한 이 책을 쓴 것인데요. 이 책에 일종의 예방접종이라고 할 수 있는 종두법도 최초로 소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약용이 유배를 떠난 지 5년이 되던 1806년은 결혼을 한 지 30년이 되던 해입니다. 아내 홍씨 부인은 남편을 그리는 마음으로 쓴 시와 또 자신이 시집을 올 때 가져왔던 이 붉은 치마, 30년이나 지났으니까 색이 많이 바랬을 텐데요. 그 붉은 치마를 남편에게 보냅니다. 올해는 병인년, 눈 내리고 날은 차가우니 등불 아래 한많은 여인은 그대와 이별한 지 7년, 살아생전에 만나기 어렵겠지. 이렇게 시작한 아내의 시를 읽은 정약용의 심정이 어땠을까? 짐작하기도 어렵네요. 정약용은 아내가 보낸 그 치마를 70여장의 조각으로 잘라서 종이 위에 풀을 붙여 글씨를 잘 쓸 수 있도록 만들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들에게 전할 수 없었던 훈계의 말을 써서 나중에 두 아들에게 주는데 이것이 바로 하피첩입니다. 자, 이 이야기만 보면 정약용이 아내를 그리워하며 이 유배지에서의 생활을 꿋꿋이 버텼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유배지에는 정약용과 함께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유배 온 정약용의 살림을 봐주는 여인이었는데 정약용과 연을 맺게 돼서 홍임이라는 딸을 낳았고요. 이 늙음하게 본 딸 홍임을 정약용이 무척 사랑했다고 하네요. 정약용은 나중에 유배가 풀려서 본가로 돌아올 때 홍임 모녀를 함께 데려갔는데 부인 홍씨가
이들을 불편해하면서 집에 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홍인모녀는 이 강진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다고 하네요. 사실 오랜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을 기다려준 아내, 가족이기에 정약용은 이 홍인모녀를 데리고 있겠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진으로 돌아간 홍인모녀는 그 뒤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하네요. 정약용은 57세에 유배가 풀려서 본가로 돌아왔고 마치지 못한 저술 작업을 계속하면서 마지막까지 편찬에 힘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악연인 것인지 정약용의 본가 이웃에는 서영보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영보는 정약용과 마주칠 때마다 잘 지내는가? 날이 정말 매섭네. 부디 곧불 조심하시게 하며 걱정하는 척 이 정약용의 속을 뒤집어 놨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때는 서영보가 영의정 자리에까지 올라 있어서 정약용이 조정에 복귀할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이 서영보의 결사 반대로 정약용의 복귀를 막았다고 합니다. 정약용이 다산이라는 호 외에도 60의 나이에 스스로 지은 호가 있는데요. 사암이라는 호입니다. 지금은 알아주는 이 없어도 다음 시대를 기다릴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더 이상 조정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안 정약용이 스스로에게 지은 호가 아닌가 싶네요. 정약용과 홍씨 부인이 결혼한 지 60년이 되는 1836년 2월 22일 회혼일이었는데요. 그날 아침에 이 회혼일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가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그날 아침 거짓말처럼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와서 자신의 묘지명을 써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직접 쓴다라며 자찬 묘지명을 썼는데요. 굉장히 긴 글이지만 거기 안에는 나는 나의 삶을 연민한다 라는 그런 문구도 있고 자신에게 쓰는 고해성사 같은 글들이 또 있고 또 그럼에도 나는 내일이 기대된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내일은 바로 지금일 텐데요. 정약용이 떠난 지 200년이 된 지금 세상은 많이 달라졌을까요? 더 나은 세상이 된 것일까요? 섣불리 대답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의 르네상스를 꿈꾸었던 여러 의미에서의 천재 정약용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다몽더 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